소백 IR룸 시즌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Z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라이플라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몰랐던 고객들을 타겟한 아트 옥션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해지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 욕구가 과연 진짜 많은 걸까? 이게 모두가 느끼는 보편타당한 문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2022년 소백 IR룸 시즌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소백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사회적 가치 ESG 플랫폼인데요. 소백 IR룸은 투자 유치 니즈가 있는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IR 미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출연 소셜벤처들에게는 임팩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IR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실제 IR 준비를 위한 소중한 팁들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IR룸 멘토로 참여하시는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스퀘어 대표 맡고 있는 도현명입니다. 저희는 초기 소셜벤처들에게 투자를 하고 1년에서 2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회사들은 이커머스에 가까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IT가 어떻게 임팩트를 아주 크게 증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 싶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G 이니셔티브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우진 상무라고 합니다. HG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한 소셜벤처들의 추가적 성장,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를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초기 기업들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저도 이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여기 나옴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진윤정 상무입니다. 소프트뱅크의 VC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엔티티가 저희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말랑말랑한 이 B2C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많이 해왔고 지역적으로는 한국이랑 동남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백의 IR룸에서 초기 스타트업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지 보고 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인데요. 무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Z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라이플라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팀 그라인더의 김수연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고객 한 명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19살 제인입니다. 평소에 쇼핑을 할 때는 주로 장바구니나 책가방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본인이 엄청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지만 주위 친구가 야, 이 화장품 동물 실험 안 했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올리브영에 갔을 때는 그 화장품이 한 번 더 눈에 들어오는 타입입니다. 요즘 이런 제인의 궁금증은 자신이 쓰고 있는 치약이 과연 비건인지 아닌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요즘 이런 제인들이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고 클린뷰티 시장과 비건 식품 시장 함께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Z세대로 꼽히는데요. Z세대 3명 중 1명이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고 있을 만큼 비건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71%가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할 만큼 이런 소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 관련 챌린지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SNS에 그걸 자유롭게 공유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속가능성이 점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인의 쇼핑이 과연 달라지고 있을까요? 저희 고객 중 1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학교 앞 편의점에 비건 만두가 있다면 매일 먹었을 것 같다. 적절한 가격대의 제품이 적절한 접근성이 확보가 된다면 자기는 정말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현재 지금 국내 커머스는 이런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기성 커머스가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해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장에 아직은 소규모 생산자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접근이나 마케팅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몰과 대형 플랫폼 양쪽에서 모두 발생하는 배송의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커머스 라이플라이크는 지속가능성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향후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성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래 3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저희 서비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상품 성분과 패키지에 대해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DB와 내부 시스템을 개발해서 검증 진행하고 있고요. 간편식, 코스메틱, 잡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주로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에 묶어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활용하여 배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에 꾸준히 흥미를 가지고 습관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품과 브랜드 소개, 리뷰 모두 비디오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저 인터랙션을 추적하고 암묵적 피드백을 활용을 해서 비디오를 평가, 추천, 자동 생성하는 기술뿐 아니라 비디오 내에서 상품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비디오 리뷰를 작성할 때 훨씬 더 이제 편리하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가 처음 법인 설립해서 펀딩 통해서 시장을 분할해서 검증을 하고 소규모 팀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21년 팀 좀 더 이제 키워나가면서 상시 판매를 런칭하고 비디오 커머스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성 DB도 어느 정도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입점 제품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성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며 유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의 개발, 테스팅, 고객 접근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NS 기반의 마케팅과 그리고 저희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고객을 주로 유치를 했었고요. 이 기능들을 이제 여태까지는 수동으로 진행을 했다면 저희 앱 내 기능으로 전환을 시켜서 보다 많은 고객들을 자동화해서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상시 판매를 작년 6월에 런칭하고 9월에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 4개월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입점사 25개, MAU 5,000, 그리고 주간 리텐션 42.5% 정도의 수치를 달성을 했고, 6개월 후에는 정말 폭풍 성장을 통해서 저희 입점사 100개, 그리고 MAU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 라이플라이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전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만드는 걸 목표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전체 이 Z세대 인구 중에 이런 소비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이고 우리가 다 먹었을 때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채식 인구가 250만, 이제 간헐적 채식까지 포함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이렇게 달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 Z세대 타깃의 커머스 시장이 적어도 2조는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중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제 지속 가능성 시장을 1%라고 잡더라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수백억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망들도 다 뭐 비건이나 뭐 클린 뷰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조사 측면에서도 사실 지속 가능성은 너무나 핫 트렌드여서 대기업 제품들도 다 뭔가는 하나씩 그게 워싱이든 아니든 끼고 나온단 말이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커버하는 서스테너빌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비건과 플라스틱 프리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윤리적이고 사회공헌적인 면까지 다루는 브랜드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해지잖아요. 너무 많아서 거의 모든 제품들이 한 개씩은 뭔가 사회적 가치를 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상의 모든 제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오히려 저렴해지는 순간들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를 위해 이런 지속 가능한 제품의 접근성을 미리부터 넓혀놓고 저희는 그렇게 됐을 때 넥스트 쿠팡, 넥스트 마켓컬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차세대 비디오 커머스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긴장 많이 되셨죠? 그 IR 발표랑 이제 Q&A 자리에서는 좀 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좀 이력이 특이하시더라고요. 좀 어떤 길을 밟아서 지금 창업하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이 3번째 창업이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창업을 했었어요. 처음 시작은 이제 코파운더로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학내 커뮤니티 서비스도 한번 창업을 하고 대학 생활에서 이제 모은 거의 모든 인맥들과 함께 같이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그 커머스 버티컬 많이 보기는
하고요. 화장품 하면 누구나 생각하는 버티컬 이커머스가 등장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해외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되게 만약에 잘 됐으면 뭐 미국에서도 뭐 중국에서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화장품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잘된 케이스들이 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되게 까다롭고 항상 앞서 나가는데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근데 항상 늘 문제는 뭐냐면 소싱할 만한 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충분히 좋은 제품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되어야 우리도 같이 성장하면서 이 시장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가 많지 않고 어디까지를 잘라낼 건지에 늘 고민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었는데 요거는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봐줘도 돼, 안 돼?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영역이죠. 근데 제품을 많게 하려면 약간 느슨하게 봐야 되고 좀 명확하게 우리의 팬층들에게 서비스하려면 조금 더 좁게 봐줘야 팬층들이 거기에 열광해 주거든요. 이 사이를 조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사회적 가치가 우리의 주요 소비층들에게 최적인가? 이 고민은 답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 제품상에 봤을 때 어떤 비건 제품의 강점은 이게 실제로 사용상의 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 때 예를 들면 대나무 칫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딱딱한 치아랑 부딪히다 보니까 그 칫솔 대가 갈려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사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걸 쓰면 우리한테 내가 가치 소비를 한다는 어떤 정서적 만족감 외에 추가적인 뭔가를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싱을 하실 때. 커머스의 본질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데 없는 물건을 팔거나 싸거나. 비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다른 데 없는 제품을 내가 얼마나 소싱해서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제가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해놨어요. 그냥 다 영상이 있고 되게 좋은데 이제 동시에 컨텐츠 만드는 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들이 여기만 입점해 있지는 또 않을 거고 엄청난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 Z세대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비디오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전부 다 찍고 편집하고 매번 매 시즌마다 새로운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코스트는 사실은 일반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유저 컨텐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1분짜리 영상이 있으면 그중에 유저가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30초를 중간중간 발췌해서 재생성해서 보여주거나, 이 기술적으로 전부 다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디오 코스트는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저희가 Z세대와 가치 소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소비력을 갖고 있고 좀 뭐가 다르고 지속 가능성이나 ESG에 대해서 좀 어떤 다른 관점 같은 걸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팀도 이제 젠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97년생이고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직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아직 저희는 20대 뭐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어떻게든 지구는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나도 이제 손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다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Z세대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Z세대들은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부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치 소비는 늘어요. 이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게 경험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거든요. 경험을 굉장히 선호하는 조직이죠. 그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은 내돈내산. 근데 그 소비 안에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면 1,000만 원짜리 샤넬 샀어.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60만 원짜리 가방인데 친환경에서 엠마 왓슨이 요즘에 드는 거야는 또 다른 종류의 가치를 그 안에다 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가 타겟팅 되어야 되는 MZ세대에게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IR 발표 뭐 전략 관련해서 좀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저희 회사에서 IR을 할 때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피드백을 다 드리면서 다 고치는 작업을 많이 해요. 투자자가 듣기에 좋은 플로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ROI가 나올 수 있는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Z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나오셨는데, 그냥 아예 첫 페이지부터 내가 누군지, who we are가 나왔으면 좋겠고, 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다를 그냥 한 장에 담아내면 어떨까. 비건 만두를 매일 사다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요거에서 뭐가 아쉬웠냐면 이게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모두가 느끼는 보편타당한 문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너무 니치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여기 되게 많은 남성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고 여성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에 넣으셨으면 좋겠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디까지 클 수 있다가 솔직히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뭐 연간 성장 속도가 얼마다라고는 나오지만 이건 솔직히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냥 프로젝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사람이 쓰고 있고 젠지 중에 뭐 예를 들어 5%가 사용한다, 돈을 지불한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40%까지 클 거다라고 해도 엄청난 점프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냥 그 가정이랑 그런 건 다 만드시면 되고, 솔직히 대표님보다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의 가정을 가장 잘 이용하셔서 연매출 얼마인 시장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큰다 딱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연이라도 간단하게 하면 되게 빨리 와닿을 것 같거든요. 비디오로 좀 보여주시거나 우리 서비스의 강점, 우리만 잘하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의 지표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스냅샷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딱 이렇다. 근데 이거보다는 지난 몇 개월간의 그 바차트로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지표는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20억이 들어오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J커브를 그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좀 자랑 많이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내가 5분간 우리 회사를 뭘 얘기하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가치 소비 MZ세대는 정말 많은 장표에서 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를 했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곳들과 UI가 어떻게 다른가예요. 저희가 봤을 때 염려하는 거는, 여기서 정성스럽게 자료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봐요. 그리고 결국 여기 있는 제품을 보고 다시 네이버에 들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저가, 거기서 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저는 이 5분 스피치에서는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진짜 강점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제일 큰 건 아무래도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팀을 조금 많이 데리고 있고 시작하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PMF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웹이랑 이제 뒷단에 붙은 어드민까지 개발을 하는데 이제 초기 개발에 2달이 걸렸고, 런칭 이후에 한 3-4개월 정도 더 걸려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배송이나 아니면 물류 관리까지 되도록 시스템을 완비한 상황이라, 저희 내부에는 이제 MD나 관리 인력이 조금 적더라도 빠르게 상품 소싱하고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셀러들이 판매 플랫폼을 생각을 할 때 여기는 그냥 내가 올려만 놓으면 얘네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거는 사실 셀러 입장에서 엄청난 강점이에요. 특이한 셀러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는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파는 쪽, 사는 쪽,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 포인트는 저는 듣는 순간 약간 마음 좀 괜찮았어요. 이거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 걸 보여준다면 실제 매력 있는 BM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저희는 위탁 재고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드민을 만들고 그 어드민에서 실시간으로 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이제 친환경 포장재로 패킹을 해서 나가요. 이게 고객 입장에서도 뭐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그리고 포장재도 줄이고, 그리고 배송비도 적게 드는 방식이고, 출고도 엄청나게 빠르고, 입점사 이상에서도 한 번 이제 입점을 해놓으면은 다시는 그 이제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점사분들이 입점하실 때 그렇게까지 망설임은 없어서 저희가 빠르게 SKU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위탁 재고를 하는 모델도 작은 규모에서는 말이 되는데, 쿠팡도 모든 상품을 사입해서 재고로 두고서 로켓 배송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늘어나면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진짜 탄탄한 기술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건 빠르게 기술력을 동반하는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기술이 뛰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지금 모델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물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보겠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기술력은 비디오 기반의 AI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뭔가 말 그대로 킬러 기능,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기반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고객들이 이용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걸 재밌어 할 것이고, 어떤 기능들을 기반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올 상반기 내에 증명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커머스는 그냥 지갑 열게 하고, 그리고 한번 나한테 산 사람이 계속 더 살 수 있어야지 내가 쏟아부은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뒷부분은 되게 지금 개발팀이랑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 상반기에 어떻게 하면 지갑 열지 고민만 많이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출이 빨리 성장하고 거래액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작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기 전까지 한 7월, 8월 정도까지 비즈니스팀이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어요. 이제 2명이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시장 접근 전략에 있어서는 마케팅이나 확실히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분 채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비즈니스팀 이제 6명이라 컨텐츠 빠르게 개발하고 망설이지 않고 이런저런 시도들 해보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다들 너무 저희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말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이 시장에서 진짜 저희가 바라는 방향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이 실제로 되는 피드백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팀을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해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저희 팀원들, 정말 어디 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팀원들인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되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우리 팀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아직은 조금은 낯설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시장, 그리고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Z세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술을 기반으로 최대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 플리옵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리옥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현주입니다. 저는 국내 예술 산업의 가장 상업적인 영역인 옥션사에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예술 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체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플리옥션 서비스는 전통적인 갤러리나 옥션사에서 타겟하고 있는 부유한 VIP 컬렉터들이 아니라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그리고 미술품을 몰랐던 고객들을 타겟한 아트 옥션 플랫폼입니다. 제가 직접 체감했던 예술 시장의 페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유통 채널, 즉 작품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갤러리나 옥션사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 구조였습니다. 일례로 옥션사의 경우에는 작품이 팔리면 작품을 판매하는 아티스트와 구매자로부터 양쪽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거래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낙찰을 받아도 낙찰금의 약 18%라는 높은 수수료를 더해서 부과해야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데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작가들만 유통 채널에서 쉽게 유통이 될 수 있고, 점점 신진 작가나 아니면 무명의 작가들은 판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구매하는 저희와 같은 구매자들은 다양한 작품을 알기 어려워지고 점점 나오는 작가들만 보게 되어서 질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예술 산업은 5%의 소수의 아티스트와 소수의 판매자만 연결되는 시장 규모 약 5천억 원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플리옥션의 비전은 나머지 95%의 아티스트와 95%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서 국내 예술 산업을 약 10조 원 이상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품 경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아트 옥션 플랫폼을 실현시켰고,
이제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낮은 추정가의 작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플리옥션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는 마켓 입성이 필요한 신진 작가와 그림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못한 고객들을 연결하는 아트옥션 플랫폼입니다. 그림을 모르는 구매자들의 중심에는 MZ세대의 영 컬렉터가 있는데요. 영 컬렉터를 위한 플리옥션의 3가지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신진 작가 원화 작품을 킬러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옥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매자 수수료는 0%로 합리적인 진입장벽 허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을 하여서 다양한 컬렉터들과 아트 취향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림을 구매하기 이전에 소비자들은 아티스트와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옥션에서 구매한 작품은 언제든지 재옥션을 통해서 단기간 소액으로라도 아트테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출시 후 8개월 동안 저희는 국내 그리고 해외 신진 작가 250여 명과 즐거운 옥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업 협력을 통해서 신진 작가의 질적인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전시를 관람하고 QR코드를 통해서 플리옥션으로 작품을 거래하는 그런 온오프 통합 아트 향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컬렉터, 즉 구매자 쪽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실제 앱 가입자 수 중에 비드 버튼을 한 번이라도 누른 실제 입찰 참여자가 무려 83%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플리옥션을 통해서 작품을 2점 이상 구매한 충성 고객은 절반 가까이인 48%였는데요. 이 충성 고객은 한 달 동안 130만 원이라는 높은 지불액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BM은 예술작가나 컬렉터로부터 작품을 받으면 일정 기간 모바일 앱에서 아트옥션을 진행을 하고 수익금이 결제가 되면 그 중에 20%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저희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듯 수수료 매출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의 비전은 전 세계의 예술을 사랑하는 타겟화된 고객들이 모인 넘버원 대표 아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아트 마켓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련된 소식을 자유롭게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계의 카카오톡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올해 목표입니다. 현재 월 평균 100여 점의 작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로 확장을 시켜서 월 평균 200여 점 그리고 100여 명의 국내외 신진 작가와 월마다 즐겁게 옥션을 기획할 예정이고요. 그럼으로써 4천여 명의 컬렉팅 데이터를 취합을 하여서 저희가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작품을 추천하고 적합한 작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까지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리옥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를 어떻게 소싱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내놓고 싶은 그림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좀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인 영업 네트워크로 작가들을 소싱하기도 하고 미대 졸업 전시나 아니면 다양한 아트 페어 특히나 신진 작가를 타겟으로 한 아트 페어를 많이 다니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또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의 옥션사나 갤러리가 작가를 한 명 소싱하는 데 드는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작품만 준비가 되면 간단한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서명 계약을 통해서 10분 안에도 저희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저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릴 것이냐, 네. 우리가 다른 옥션들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다른 갤러리나 옥션사에서는 미술을 아시는 분들께 타겟화돼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미술을 모르는 고객들한테 타겟화돼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타겟화할 때도 미술을 주로 좋아하시는 고객 분야보다는 운동화나 아니면 그와 밀접한 한정판 커머스를 좀 타겟화된 그런 고객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리옥션 이현주입니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 투자 문의를 받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4월에 앱을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지난 하반기에 이제 감사하게도 두 기관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시드 투자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중반기부터 프리-A 투자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산업을 처음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건 오래됐는데
성장한 포텐셜이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미술 영역이라는 건 진짜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산업 영역인 거예요. 충분히 커질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이 이제 3만 불 넘어가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젠지가 또 여기 영역에서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솔루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파괴적인 혁신에서 나오는 시장 자체의 혁신이 5%를 95%에게 늘렸을 때 완전히 새로운 구도의 시장의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어찌됐든 일반인들의 어떤 미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트테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비싼 그림들,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는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그 화가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해야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봤는데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고, 뭐 요새 뭐 그런 BM들도 있잖아요. 미술품 쪽에서 이제 투자한다 뭐 그런 류의 이제 BM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중의 관심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동 소유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리세일 됐을 때 훨씬 높은 가치로 다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서 해봤는데 아트테크가 정말 요즘에는 젠지들에게 많이 소구되는 것 같고 약간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영역에. 그래서 대표님 열심히 노를 저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옥션사에서 항상 그림들은 많이 보는데 정작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죠. 보통은 다 옥션사에서 취급하는 작품은 1,000만 원대 이상의 작품이 많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의 그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고요. 구매 이력에 따라서 구매자들을 등급을 매긴다든지 내부적으로 아니면 뭐 갤러리에서도 사실은 VIP 고객들한테 먼저 작품을 빼놓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아 정말 고쳐야 되고 혁신해야 될 산업이 많구나, 그런 산업에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되게 좋았다. 이런 피드백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수치를 많이 사용해 주셔서 투자자들이 숫자 좋아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 신진 작가가 여기서 발굴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좀 유명해지시고 그 가치가 얼마나 상승되고 근데 예시가 공유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있으시고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그 마켓,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켓을 타겟을 잘 하셨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미술품 시장의 이 온라인 마켓을 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든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는 어디까지 이 비즈니스가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은 조금 들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좀 여쭙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에 뭔가 안정화가 되고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해외를 먼저 서비스를 진출을 해서 해외 갤러리나 해외 작가들을 먼저 영입을 시켜서 마켓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작가들이나 국내 갤러리를 조금 더 유입을 시킬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포인트는 그렇게 해외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위험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아마 탑 0.5%에서 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플리마켓에서 하고 싶은 거는 작가도 그렇고 유저층에서도 그렇고 뭐랄까 언탭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먼저 해서 그 작가분들, 신진 작가들이 여기서 판매되는 거 보여주시고 굳이 해외에 오프라인으로 되게 프레젠스가 많지 않아도 그걸 되게 라이트하게 갖고 가면서도 충분히 해외 산업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여러 국가로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하셔도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요새 보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또 한번 찾아서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 좋은 플랫폼을 찾아서 협업이 가능해진다면은 쉽게 이제 관련해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A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상반기에. 프리A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거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선명한 모델을 갖는 게 저희의 가장 특별한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완성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개발팀을 그래서 멤버십을 구축하는 게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거래가 되려면 시장에 참여하는 작가들도 많아야 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모델에서 딱 하나 약간 궁금한 거는 미술품을 직접 사서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욕구가 과연 진짜 많은 걸까? 그걸 이제 갖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이걸 들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아트테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 많이 진입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왜 진입하지? 그 내용.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면 될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예쁜 가구를 들여놓고 저도 원래 그림 없었는데 그냥 뭘 그냥 사서 한번 걸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점점 더 많이 있으니까. 일반 대중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요즘 사람들 인스타그램업을 한 코너는 다 집에다 마련을 하니까 그 코너에 걸 작품은 다 하나씩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관점이라면 사실 인테리어를 관련해서 업을 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소품이나 가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갔을 때 이런 광경들 그런 것들도 같이 코어를 해서 해보면은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저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의 그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확장 전략으로 저희는 옥션 방식이다 보니까 구매자가 사실은 작품당 한 명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최고가의 이제 낙찰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구매 실패자, 즉 언더비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들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존재이다 보니 언더비더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들한테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은 실패했지만 이 작가의 디자인 IP를 활용한 뭔가 다양한 굿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숍 기능, 어떻게 보면 커머스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 언더비더에게 제안을 하고 추가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BM 확장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팔로우는 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올해 이렇게 IR룸 시즌 2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IR 하면 뭔가 대회나 이렇게 심사받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 IR 룸은 다양한 투자자님들께서 멘토링 해주시고 카운셀링 해주시는 그런 경험이어서 저희가 시드 투자를 완료를 했고 프리A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현재 저희 IR이나 제안서에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리옥션의 다음 스텝은 명확하게 마켓 확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자와 많은 판매자,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플리옥션을 통해서 미술품을 처음 컬렉팅 해보시고 미술품 구매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플리옥션 플랫폼이 더욱 성장해서 예술 산업의 가장 획기적인 커머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백 IR룸 시즌2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 인상 깊었던 부분,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피드백을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도 정말 훌륭했는데 다음번엔 또 어떤 소셜 벤처들이 나와서 어떤 훌륭한 이야기 공유해 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백 IR룸 시즌2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 IR룸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